저는 권선동 원내대표를 보면 자꾸 별명이 생각나요. 여의도 미스터 철판. 미스터 철판. 지금 이 정도 선거를 패배했으면 내려와야죠. 그만둬야 될 텐데 저는 이분의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얼굴 두껍게 알량한 자리를 지키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내에서 들은 이야기가 네. 전당대회로 가져갈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가 혹시나 출마할까봐 그러면 또 이제 당권을 빼앗길까봐 전당대회를 아예 하질 않고 젖잘싸 모드로 해가지고 혁신형 비대위를 하려는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 비대위원장은 당원당규상 누가 임명을 하냐면 원내대표가 임명을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또 세우고 싶다 이거죠.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두 분 나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계셔서 몇 분만 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라니님 들어오셨고요. 매일 들어오시는 분 같은데 최기봉님도 계시고요. 또 KJ님, 롱블랙님 이렇게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또 좋은 토론 이루어질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뭐 어제 하루로 인해서 여야가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자리도 바뀌었고요. 네, 먼저 뭐 서 소장님 뭐 지금 뭐 청와대에서 뭐 연락 오거나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연락 안 오고 있어요. 바로 뭐 입각하거나 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입각 지금 하면 힘듭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은 이 위로가 필요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시점이 어제 하루가 가장 빛난 하루였고요. 나머지는 이 어수선한 국정을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짐이 클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 잠시의 어떤 승리일 뿐이지 이제는 이 엄중한 시국에서 어떻게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회복할지, 이거 엄청난 숙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할 시간 별로 없다. 그다음에 여당 뭐 패널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지금 질문지가 있는데 여당 해봤어요. 네. 여당 해봤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없고, 중요한 거는 여야를 다 떠나서 일단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를 내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가요? 아니,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모드예요. 약간 몸조심 모드가 계속되는 것 아니, 같기도 하고. 몸조심 모드보다는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요. 네. 여기에서 뭐 좋을 것도 없고 그런다 해서 뭐 나쁠 것도 없지만, 사실상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선이었다면 조금은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12월 3일부터 6월 3일 어제까지 180일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무정부 상태였던,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을 날려먹었어요.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국민들의 일상과 민생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지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박 대변인님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지만 이제 조금 뭐 비상계엄이란 부담을 좀 덜고 네. 야당 저격수로서 이제 맹활약하셔야 되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저는 여당의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지만 네. 정치 생활 내내 사실상 제2야당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래 제2야당이 가장 선명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어찌 보면 괴물 같은 권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야당은 더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직 국민을 보고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당선된 첫날이니까 네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오신 서영주 소장님이나 이런 민주당 패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데서 첫날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좀 품어보고 싶은 것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가 너무 대결 국면으로만 가지 않았습니까? 극단의 정치가. 극단의 정치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관용을 하고 통합을 하는데 나서야 한국 정치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저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민주당 패널들이 다들 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조금 한국 정치가 달라지는 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덕담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지금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진보 패널들이 달라지는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 정치를 하고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야죠. 아 그렇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스튜디오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다음에 여야 대표와 같이 만나서 뭐 식사를 하기로 했다니까 그런 출발점들이 아마 신호탄이 아닐까 그래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어제 대선 결과부터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렇지만 뭐 지역별로 성별로 뜯어보면 사실 의미 있는 결과도 있고 또 안타까운 결과도 있습니다. 먼저 박 대변인님부터 좀 가장 좀 눈여겨보셨던 포인트가 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이제 듣고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좁혀졌어요. 예. 그렇게 좁혀졌고 이게 아무래도 정치를 하면은 당연히 표 계산부터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네. 딱 마지막 개표 결과가 나와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를 더해봤더니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아주 약간 앞서더라고요. 0.0 몇인가 앞서더라고요. 예, 정말 뭐 굉장히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앞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와 결이 맞는 계엄에 반대를 하고 탄핵에 찬성을 했던 그런 후보를 내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면 뭐 역사의 가정이란 없다지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맞이한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진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오늘 아침에 개표 결과를 본 보수 지지자들 모두가 느꼈을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좀 다르시죠? 네, 많이 다르죠. 일단은 이제 선거라는 것들은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수치 자체는 어떤 분포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이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다음 새로운 비전을 구상할 건지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과반을 안 넘었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연구에서 왜 과반을 못 넘어? 그게 아니라 최다 득표를 했잖아요. 1,700만 표. 숫자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숫자로 그렇고 김문수 후보랑 차이점이 거의 300만 표 이상입니다. 300만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들은 지난 이 계엄의 이 사태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의 양 당의 극단적인 어떤 진영 대결이 있었던 선거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도 사실상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 중에 눈여겨볼 때는 네네. 불경이죠. 불경 자체가 물론 빨간색이 우위다라고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만 들여다보면 거의 4대 4예요. 40% 안팎. 안팎에서 거의 오차범위 내의 경쟁을 벌였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것이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 강원도 4대 4의 어떤 팽팽한 그 어떤 지지율의 득표율의 이 양상을 보였다. 특히나 우리가 늘 이 대선에서 주목하는 스윙보터, 충청권, 네. 충북, 충남, 세종 모두 다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의 이 선거의 성향이 심판선거였구나 라는 측면,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차이보수나 쉐인보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불경의 어떤 PK 지역이 결국에는 보수가 새롭게 변화라는 신호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 국민의힘에게 채찍질을 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나 국민의힘이 조금 더 뼈아프게 이번 선거를 분석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득표한 41.15%라는 요 숫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 40%를 못 넣으면 뭐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 숫자 때문에 또 친윤계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졌지만 잘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졌지만 잘 싸웠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것을 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단일화를 해도 안 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약간 오히려 이렇게 내려놓게 되던데 오늘 아침 결과를 보니까 단일화를 했으면 해볼만 했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계엄에 대해서도 탄핵에 대해서도 어정쩡하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옹호하고 계몽령이라고 했던 이 친윤 세력들 때문에 못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공간 하나를 못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엔 김문수, 황교안, 구주와 즉 자통당 부정선거 세력과의 단일화밖에 못 이뤘단 말이죠. 예. 그런 단일화를 하게 되니까 41%를 얻은 것이죠. 정말 41%라는 숫자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정말 마음을 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해 총선 때도 느꼈는데 지난해 총선 끝나고 출구조사 때 다 100석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108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됐던 여론조사가 됐던 이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수를 지지한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해서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른바 쉐임 보수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보수 정치인들한테 표를 주기는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 표의 의미, 그 무게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큰 소리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말을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고 좀 많이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홍준표 네. 그 전 시장 SNS를 보니까 국힘은 소멸할 것이다. 음. 뭐 이런 사실 쓴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젖잘싸라는 이런 평가를 하면 국힘한테 되게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뭐 부정적인 건 100% 맞는 얘기고요. 어떤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공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본인이 한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거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이 국민이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에서 왜 좀 휴가나 즐기시지 자꾸 이걸 관심을 못 끊고 SNS를 하느냐. 소멸 얘기하잖아요. 소멸될 것이다가 아니라 소멸해라 네. 라고 지금 거의 뭐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멸이 돼야만 본인이 돌아와서 뭔가 할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민의힘 뭐 집안 일이긴 하나 사실상 공당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안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게 41.15라고 봅니다. 네네. 이게 확실히 바닥을 치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친윤 지도부나 김문수 후보나 탄핵을 반대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들이 끝까지 한 야심한 밤에 김문수 후보를 잘라내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후보였던 시절에 그걸 옹립하려 했다가 당원들을 맡겼잖아요. 정당 구태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 명 빼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30한 7, 8%만 나와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41.15가 나왔으니까 이건 호재죠. 약간 독이 아닌가요? 독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49.4 왜 가반 안 남아서 비판을 받지만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득입니다. 약. 왜냐하면 겸허하고 절제된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약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 42.15가 이거는 참 애매해요. 털기가 되고 또 핑계대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 42.15의 이 난국을 지금 국민의힘이 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그 수치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항상 선거마다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숫자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결과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희 그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그만두는 겁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만둬야 될 텐데 저는 이분의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얼굴 두껍게 알량한 자리를 지키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유임을 뭐 박수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던 뭐 형식은 어떻게 되던 간에 그냥 워낙 얼굴이 두꺼우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굴이 두껍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계엄이 되고 나서 우리 당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 얼굴 두껍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워딩을 했습니까? 예, 네. 얼굴 두껍게 가자고 그 계엄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 얼굴이 가장 두껍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신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자리를 지키려 하느냐? 제가 이제 당내에서 들은 이야기가 네. 전당대회로 가져갈 경우에 소위 말하는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말도 없어요. 예. 근데 혹시나 출마할까봐 그러면 또 이제 당권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전당대회를 아예 하질 않고 그냥 이제 젖잘싸 모드로 해가지고 혁신형 비대위를 이렇게 하려는 그러한 말이 혁신형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 비대위원장은 당원 당규상 누가 임명을 하냐면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또 세우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원내대표를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할 어떤 당원 당규상의 규정 같은 것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우는 혁신형 비대위원장이 임명돼서 친윤 지도부 1년 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한테 호재입니까? 아니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네. 그게 야당이고 그 야당이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실상 척결의 대상이에요. 척결의 대상이다. 그럼 내란에 대한 부분을 옹호해 왔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한 그런 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죠. 늘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통합도 원칙 없는 통합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원칙으로 그냥 이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고 저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고 뭘 하든 간에 그냥 우리 서로 그냥 다 인정해주고 통합하자 하면 그건 기준이 안 서죠. 그건 질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고 민주주의 질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했을 땐 상식의 기준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 아까 말씀한 대로 책임지지 않는 정치라는 그런 공당과 어떻게 국정 파트너로서 갈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좋은 신호는 아니다. 가장 좋은 신호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정상적인 당이 됐을 때가 이재명 대통령은 좋죠. 혼란스러우면 정말 그러면 또 민주당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군요.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국정 자체가 혼란스럽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내란 종식을 제1로 내세웠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뭐 보수 재편뿐만 아니라 민주당과의 협치 부분에서도 조금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이제 국민들이 용인은 안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하려고 해도 너네들 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권력을 줬더니 시킨 걸 안 하고 이게 정치인들끼리끼리 해먹는 거야. 이런 국민적 비판을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유들은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정상적인 모습으로 한국을 탈퇴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면 자꾸 별명이 생각나요. 별명이 있나요? 네, 여의도 미스터 철판. 미스터 네, 미스터 철판. 정말 역대급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정도 선거를 패배했으면 지난 5월 10일 책임도 안 졌으면 선거 대선 패배했으면 내려와야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 기일 지정해야죠. 아니면 최소한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또 지명하고 나올 생각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당내에서 또 비토가 나와야죠. 근데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요, 비토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뭐 박정훈 의원, 네. 안재하 의원 다 지금 이렇게 지금 페북에 글을 쓰고 하면서 비토는 나오고 있는데 당원 당규상 이분이 끝까지 버틴다 하면은 임기 전에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인 카드가 현실적인 없다. 카드가 없고, 근데 이분은 지난번에 5월 10일 사태 때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만두는 그 기자분들 앞에서 백브리핑 할 때도 혼자 그 영상 보면 나옵니다. 먼 산을 이렇게 혼자 보시더라고. 먼 산을 보고 예, 있습니다. 먼 산을 이렇게 이분이 이제 단식 투쟁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거 맞나요? 제가 오늘 근데 맨발은 벗었어요. 제가 그래서 네. 오늘 그 맨발의 단식 투쟁 그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오늘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하시던 분이 이제 그 5월 10일 그 사태가 있고 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만두는데 혼자 이렇게 먼 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있고 이번에 선거 유세 다닐 때도 얼마나 수모란 다 겪었어요. 내려와라 그만둬라 뭐 하면서 그런 게 다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마이크 들고 끝까지 연설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왠지 할 것 같다. 왠지 남아서 결국 비대위원장 지명까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뉴스 저희가 끝까지 한번 팔로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